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매우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 나오신 세 분, 오늘은 초대 손님 없이 우리끼리만 하는 걸로. 네. 그 신기남 의원 지난주에 나왔는 거 댓글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반응이 진성준 의원의 덕으로 네. 신기남 의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 의원님 보좌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너무 좋은 방송 고맙다고 또 연락이 오고 했더라고요. 본인께서 의원 카톡방에도 올리셨던데. 아, 그래요? 이 방송 링크를. 네. 신기남 의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 의원 덕분에 아주 좋은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좋았다. 고맙다. 이렇게 맨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확실히 그냥 진성준 의원은 신기남 계가 되는 걸로. 자, 각자 세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먼저 해야 되나요? 네. 아우. 나 진짜 언제나 이 스타트를 끊고 있는 네. 자부심 느낍니다. 여러분 영화 암살 포스터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생각나십니까? 세 사람의 독립투사들이 이제 독립 항쟁의 길에서 산화하겠다라고 맹세하고 기념사진을 태극기 앞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선서문을 전지현이죠, 배우. 여배우 전지현이 선서문을 목에 걸고 양쪽의 배우들은 기관총을 들고 또 수류탄을 들고 그렇게 사진을 찍는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반대 의견서를 제가 목에 걸고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봤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 이를테면 영화 암살 포스터를 패러디한 뭐라고 해야 되나?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의 시조 역할을 제가 한 것이죠. 비록 조잡했지만은. 거기서 미소를 띄었던데 일부러 미소를 띈 거예요. 그 독립투사들은 다 웃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한 것이죠. 흔쾌히 죽겠다 내가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웃었습니다만 왜 웃냐 하고 나한테 그래요? 뭐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국정교과서의 정치적 명운을 거십니까? 아니요. 그리고 정책 명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좌지간 장렬하게 산화할 용의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릴레이식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우원식 의원은 좀 더 리얼하게 그 사진을 찍으면서 한 손에 뭘 들었냐면은 친일 인명 사진을 탁 들고 사진을 찍었고 우원식 의원이 저기 독립운동가 집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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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밑에는 김용희 의원님 아니에요? 진짜 백범 김구사님 닮으셨던데. 그렇게 찍으셨어요? 네, 까만 네. 두루마기 두루마기를 입고 입고? 안경을 알 없는 그 동그란 안경, 까만 안경 그랬구나. 쓰고. 그건 못 봤어. 네, 근데 이게 흰머리가 딱 있으니까 진짜 김구 선생님 같더라고요. 우리 제작진은 그 김영희 의원 한 거 좀 올려주세요 영상으로. 유은혜 의원도 있어요. 유은혜 유은혜 의원. 의원은 유관순 자칭 유관수 같은 유씨라며. 예. 유관순 누나. 그렇죠. 같은 뉴시라고. 그래서 저 하얀 저고리에 까만 저 치마를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좀 탐나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먼저 하시지 왜 생각 못 하셨어요? 바빠서.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이 사진들에 제가 시초하는 거 예? 진짜 지역위원장 진성준입니다.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진선미 의원한테. 뭐요? 그 영화 암살의 전지현이 실제 모델인 남자연 의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위대한 독립운동가인데 네. 그분이 사실 폭탄을 던지려고 가려고 했었는데 워낙 알려진 얼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 얼굴이 알려졌으니까 나가지 마시라고 했더니 그 60대 노파가 자기 얼굴에 이렇게 칼로 다 그었어요. 스스로 얼굴을. 그 분장하시면 되잖아.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한번 찍으세요.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그 이쁜 얼굴에 막 분장하는 거 이상합니까? 괜찮습니다. 그 사진이 있나요? 사진 없죠. 그건 네, 좀 남자연 열사. 아쉽다. 따라하십니다. 여자분이시군요. 여자분이죠. 여성 독립. 전지현의 모델이라니까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지금 그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딱 열었다 이것이지. 원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조 알겠습니다. 진짜 지역위원장. 근데 그 원조 논쟁 난 좀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우리 의원님이 요즘 아주 폭발적 인기를 해요. SNS에. 귀요미. 근데 그거를 허밍턴 포스트
에서 누군가가 기사로 최초로 뭐 이랬는데 저 귀요미란 말 많이 들었는데 진섬이. 아주 옛날. 자, 우리 귀요미 진섬이 의원님 소개해 주시죠. 귀요미 원조 귀요미 진섬입니다. 귀염귀염. 네, 저는 지난 그 한 주 동안 국정교과서의 어떤 그 큰 흐름에 관여한 일은 일요일에 그 문재인 당대표께서 그 엄마들을 만났던 그 자리 있잖아요. 네. 예. 강남 엄마, 강남 예, 서초 엄마. 강남에서. 네. 거기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언뜻 비치던 저의 얼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강남 엄마인 줄 알았다고. 예. 청담동 며느리룩으로 나갔습니까? 아니,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볼 때는 무관심하니까 그냥 여자 엄마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냥 그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뭐 이랬을 거라 짐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두 가지의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데 예전에 저는 참 그게 고민이었어요. 지금도 결론이 잘 안 나는데 우리가 막 뭔가 이렇게 막 단정 짓는 거 있잖아요. 뭐 독재 시대가 돌아왔다, 뭐 유신이 뭐 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규정을 지으니까 그 시절에 그 가졌던 공포감까지 네네. 함께 현실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거를 희화화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뭐 장난해?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기도 한데 제가 그날 어떤 아이가 와서 발언을 했거든요. 참 씩씩했어요. 근데 그 아이 하는 말이 자기 그 형한테, 그러니까 같이 학교를 다니는 형한테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은 국정화, 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형이 첫 반응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이런 말 하면 야 새누리당이나 뭐 누가 와서 잡아가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학생들이. 네, 그래서 어머 이게 그것이야말로 우리 같이 가장 그 우려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도 그것도-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것도 강남구에 산다는 그 아이들조차도 그렇게 자기 검열을 하고 네. 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황당했고요. 그다음에 젊은 부부들, 젊은 엄마 아빠들의 의식은 너무나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아이가 넌 이렇게 하면 성공해. 너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교육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일하게 교육에서 기대하는 건 자기 아이가 뇌가 말랑말랑한 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 자기가 혼자 흡수해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행복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율형 인간.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자기는 너무 반대한다. 제가 어디서 굉장히 좀 강남스럽네요. 재밌는 걸 봤는데 재밌으면서 좀 감동적이었는데 여고생이 이제 그 피켓을 목에 걸고 네. 지하철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했던 건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여고생을 목에 안아주고 다독거려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고생이 자기는 용기를 내서 했는 건데 이 많은 사람 지지해주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네. 또 자기보다 어린 학생이 언니 왜 우냐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이 정말 국민들이 이제 서서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가고 있구나.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렇게 거리로 나서서 네. 움직이는데 우리 어른들이 도대체 저 학생들 뭘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강서 지역에 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하루에 한 2시간씩 퇴근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서명을 받는데 서명을 막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인데 특히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막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선동에 의하면 역사 교과를 하나로 만들어야 시험 부담도 적어지고 공부 부담도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교과서를 배워야 될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이거 안 된다고 서명하고 있으니 정말로 현명한 학생들이죠. 실제 최근에 여론조사도 계속 이렇게 바뀌어 나가잖아요. 네, 그제 네.
네, 말씀하신 걸로 그렇습니다. 보면. 네, 그 자세한 것은 이따가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근황 이야기 중에 일이 흘렀습니다. 김강진 의원님. 예, 저는 오늘 방금 막 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왔는데요. 결국 국정원 국정감사는 파행 때문에 현장 검증은 못하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본부 국정감사 마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정원에서 국회의원들 컴퓨터가 북한에 의해서 해킹당해서 국감 자료가 없어 사라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근데 사실 저도 정보일을 해보면요. 처음에 정보 시작할 때는 그래도 국가기관인데 다 그 말들이 맞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국정원이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중간중간 저희가 이제 양당 간사가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브리핑을 하고 나면 기사거리는 돼요. 다 언론들이 받아서 써주긴 하는데 이것을 추가로 뭐 보도할 수 있는 내용도 없고 반론권도 없어요. 내용이라고 자체가. 그러니까 이슈 전환을 하기 위한 것에서는 아주 용이한 방식이죠. 근데 저는 이번 건도 비슷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일단 그 회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정원이 실제적으로 누가 해킹됐는지 어떤 컴퓨터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질문한 의원이 있거든요. 네. 그 질문을 했는데 그 근거를 밝히지 못했고 누구라고 지칭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RC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해킹 프로그램. 이것에 대한 정보, 새정치민주연합이 34개의 정보를 요구했는데 지금 단 한 건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보가 유출되면 목숨을 잃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다시 얘기하면서 국회에 공개하면 이게 다 세상에 알려지고 북한에 공개된다 이런 말들을 해왔거든요. 결국은 그 말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의 컴퓨터가 해킹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 근거는 회의장에서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나경원 의원과 길정호 의원 컴퓨터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이건 국정원이 이름을 말해줬거나 아니면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겠죠. 아 회의 자리에서는 전혀 회의 자리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한 반론권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이 있냐면 첫 번째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과 길정호 의원 둘 다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오늘 오전에 언론들에게 전부 다 나는 이 컴퓨터가 해킹당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만약 해킹이 일어났다면 실제로 일어나서 데이터가 빠져나갔다면 이것을 국정원이 사무처에 통보를 했을 것이고 사무처가 우리 방에 와서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백신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혹은 컴퓨터를 바꿔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 두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뭐야? 예. 네. 그리고 더 원론적으로 보면 국정원은 국가의 정보기관 국가의 기관들을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회는 독립된 기관이고 개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기관인 국정원이 이 보안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네. 만약에 국정원이 개별 국회의원들의 컴퓨터를 확인하다가 해킹당한 것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민간인 사찰인 거예요. 정치 사찰이죠. 정치 사찰이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지금 절대 명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국정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나는 가장 큰 의혹이 뭐냐면 그 두 의원들의 이름이 거명됐을 때 왜 북한에서 그 두 분만 관심이 있었을까? 이해가 잘 안 가지 않아요. 뭐 그분들이 특별히 그 뭐 중요한 뭔가를 하고 있거나 여당의 실세거나 뭐. 이제 두 분이 외통위원이기 때문에 북한 관련한 서류가 있다 이건데 사실 진성준님이나 저도 4년 내내 국방위원을 했고 전 정보위도 겸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리고 국회에 있어보면 아시겠지만 자료 요구는 야당이 하지 여당이 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무슨 자료 요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 방 같은 데를 털어서야죠. 그리고 실제 국회 자료라는 게 정말 비밀 문서는 대면 보고가 오지 예. 누가 이메일로 보내주는 경우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 상황을 알고 보면. 예. 그러니까 이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회에 정보를 주면 데이터가 털린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암묵적으로 심는 거죠. 전 이것도 심리전이라고 생각해요. 국정교과서 논란을 조금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속셈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만들어내는 거 복합적이겠죠. 같다라고 다시 말을 바꾸세요. 그거 가지고 아니, 뭐 그런 그거 의혹을 가지고 또 제기하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네, 표현했다기보다 단정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죠. 네. 아니 근데 뭐 그러려면 증거를 회의장에서 제시를 했어야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1부는 청와대 개각,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개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2부에서는 역시 뭐 국정교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거 지겨워하시면 안 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가 떠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래서 2부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이죠. 요또 그 오늘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이 두 분이 이제 다들 이제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네. 제가 질문 드려보는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성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진입할 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진입할 때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반도를 부속 영토로 하고 있으니까. 네. 저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다. 결국은 우리한테 말 안 하고 가겠다라는 선언과 같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미일의 공조가 필요하다. 네. 이런 발언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은 꼴이 났고 도대체 국방부는 뭐 하는데? 뭐 하는 집단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끔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 질문에 답하면서 뭐 협의를 하면 일본 군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망발이잖아요. 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우원식 의원이 화가 나서 내려가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고 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진성준 의원은 막 소리쳤죠. 카메라에 잡혔던데 막 아니 왜 꼭 그런 장면만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불꽃 남자. 그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죠. 일본은 이제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기네들이 위협을 받게 되면 언제든 출동하겠다. 또 자기와 함께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위협을 당하면 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할 때 그들은 일관된 원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제법에 따라서 해당 당사국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의 영토니까 네. 북한에 일본 자위대가 진출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미묘해요.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이지만 또 북한 역시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독립국가잖아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국제법에 따르면 북한하고 교전을 하는 당사국이 되면 그냥 침범을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북한 정부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동의를 받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동의를 받고 들어갈 문제가 아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겐 방위성 장관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당 당사국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부연해서 방위성에서 논평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으로 네.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들어갈 때는 대한민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일본 측 주장이고 네. 우리 국민 정서상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교적 능력으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라는 게 있고 관료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네. 국방부가 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네. 일본 측이 말한 대한민국의 유해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다. 이 발언을 기자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들도 부끄러운 걸 아니까 숨기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이제 방위성 장관의 말은 아니고 방위성의 논평에 의해서 네.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건데 기왕에 이런 한 일간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이견이 분명하게 있음이 확인되어서 네, 네. 지난 5월 30일에 있었던 한미일 삼각 국방부 장관 회담이 있었어요. 이때 앞으로 이 문제는 한미일의 군사 실무 회담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3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했던 대로 북한에 진출해야 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를 앞으로 한미일의 군사 실무회담에서 다 논의해서 정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그러면 대한민국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자기들의 안보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끊임없이 확대할 것을 요구해 왔고 그것 때문에 해석 개헌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추동해 왔고 지지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 자기 필요에 의해서라면 일본 니들도 함께 하자 이렇게 미국이 적극 요구하고 나설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한반도에서 뭔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일인데 그 전시 사태일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시 상황이 선포되면 그때는 군사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잖아요.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넘어가는데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기 작전적 필요에 의해서 미일 동맹이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거나 말거나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게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황교안 총리의 발언 나중에 뭐 그 뒷날 뭐 제 의견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종 정리된 의견은 뭐예요? 황교안 총리가 뭐 어떤 뜻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또는 한국에 진출하려면 특히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 당의 강창일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만일 일본이 한국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국민 그러니까 거류민이죠. 일본 국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네네네. 그러자 황교안 총리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잘 협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제가 그거 그 뒤에 그렇게 우원식 의원님 그러니까 네. 첫날은 강창일 의원님과 그런 논쟁이 있었고 네. 그 다음 날 우원식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는 그건 거잖아요. 제가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분의 말은 어떤 거냐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체류민들의 위험이 심각하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의를 해줄 수 있다. 해주게 되면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했던 지점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한 얘기가 어쨌든 위협하다고 하면 동의를 해줄 수도 있고 동의를 해주게 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먼저 꺼낸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건데. 그래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그런 거죠. 한국이 총리가 인정했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열어줬다 이렇게 해서 막 일본에서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의 발언을 본인이 예, 하셨어요. 당연하죠. 예. 했는데 예. 자기가 막 그렇게 나는 그 표정이나 태도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그것에 막 이런 대한 식의. 그 군사적인 그 발언이라든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총리께서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질문할 때도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전시작전 통제권 이게 누구에게 있냐 이거 물어보면 그냥 같이 있는 거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들 정도도 알고 있는 상식의 수준도 네. 군사적 지식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식한 거죠. 예. 군대를 안 가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논쟁에서 하나 좀 빠뜨리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얘가 지금은 우리가 주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군이 들어오면 미군이 일본에게 요청하는 이것이 이제 전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일본이 북한을 편들진 않겠죠. 미군이나 우리를 같이 싸움을 하겠지만 더 염려되고 최근에 이제 어제 일본 그 장관이 얘기한 것의 논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와 상관없이 남북 간의 전쟁과 상관없이 북한의 저 핵을 선제 공격해버려야겠다. 저기를 정리해야겠다라고 그냥 혼자 판단했을 때를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과 아무 상관없이. 네. 그랬을 때 미국이 공격하고 그러면 대한민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북한에 들어가는 것. 북한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기서 전쟁이 벌어지면 일본의 자위권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요청이나 요구나 판단과는 상관없는 거다. 네. 북한 땅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니까 이 생각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잃었습니까? 100년 전에 그런 식으로 잃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고 아픈 기억이 있는데 걷다 대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철저히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는 사람 생각이 이렇게 친일적 사고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결국 이게 국정화 교과서랑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지금 우리 대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게 된 배경이 오히려 이명박 정권 때 그 독도에 관한 독도 방문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계속 악화일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일본의 어떤 우경화 이런 그 흐름 자체에 우리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게 참 진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요즘은 더 많이 들고 지난번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일본의 그 평화헌법 구조 지금 뭐 20만이 뭐 막 그 이렇게 군집하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아주 이례적인 모습들을 지금 일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국민 저항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평화헌법 구조 그거를 지키는 일본 국민들을 뭐 노벨 평화상의 후보에 올리자 이렇게 서명도 다 했었는데 네. 그게 결국 이제 또 좌절됐죠. 그래서 너무 무기력한 느낌이 진짜 들어요. 이제 한 가지 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이제 북한을 상정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우리하고 북한이 남북 관계를 잘 갖고 가서 대화도 이어가고 또 관계도 정상화하고 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이런 것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모멘텀들이 마련된다면 그건 또 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독도는 안 그래요. 독도는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외교적 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독도의 자유대가 와야 되겠다고 하면 그건 자기네 땅이니까 우리 정부의 동의를 구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전쟁 나는 거지 일본하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제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치도 우리가 거기에 아무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다. 그거는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할 일본 내정이다. 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저는 안타깝습니다. 개탄스럽죠. 그러게요. 이번에도 그 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실효라는 표현을 또 일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이 참 개탄스러운데 그 과정에서도 결국은 그게 그냥 마무리가 돼버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 그냥 수용하는 것 같은 느낌. 아 정말 굴욕적인 것 같아요. 네. 굴욕적 외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개각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엊그제 이제 청와대가 갑작스러운 개각을 발표했는데 뭐 네. 그런 것 같아 또 박 대통령이 늘 하던 깜짝 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뭐 총평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명의 현직 의원들이 장관으로 갔다가 지금 당으로 이제 속속 복귀하는 상황이죠.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갈 사람 있을까요? 이러면서 못 가게 하는 처럼 뉘앙스처럼 보였는데 지금 다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친박계 세력을 구축하려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공천 줘야 돼? 라는 뉘앙스를 좀 받았는 거고. 또 하나는 역시 이번에도 지역 편중 인사다. 호남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여기 4명 중에 호남인이 3명인데. 근데 전부 높은 자리에는 호남인이 어떻게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아니 전두환 정권에서도요. 호남 총리 앉히는 뭐 쇼라도 했어요. 근데 이 정부는 뭐 그런 쇼가 필요 있겠어? 이런 것 같은데 이번 개각의 의미라고 할까요? 뭐 각자 느낀 점 한 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의미랄 게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박 측근들의 출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사표를 냈던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또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인데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뒤에 의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예. 저 국토부 장관 또 해수부 장관 등이 사표를 내고 나온 거죠. 이거는 명확하게 총선 출마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 나가는 건 그렇게 뭐 나쁘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관료 출신이 장관하는 것보다 정치인 출신이 장관하는 게 더 핵심 부처를 행정부처 장악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몇몇 장관들을 보면 정말 잘 하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정치인들로 나가는 그 분들을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간으로 생각해 보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 그렇게 나갈 거지? 라고 물어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짜리 장관을 위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리면서 네. 그 의원들이 그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야 되고 7개월, 8개월 장관 하면서 7개월, 8개월 예, 장관 그렇죠. 하려고. 예. 아니 그러면 도대체 국정이라는 그 막중한 임무라는 예. 게 그렇게 7개월, 8개월짜리 장관들을 마구 배출하는 그 너무 예상 가능한 일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본인들은 뭐 그냥 웃기만 한다거나 뭐 말을 피하고 회피하고 된 건데 결국 고스란히 사실대로 그렇게 돼버린 건데 아니 그 준한한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아봐도 이게 7, 8개월 만에 어떤 일들이 그렇게 마무리되는 게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국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중차대한 일이고 장기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렇게 7개월, 8개월짜리 그 인턴십도 안 되는 그런 장관들을 마구 양산한 게 되는 거잖아요.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거죠. 예.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통령 되시면서 처음부터 만든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도 벌써 이제 4번째 장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안 그래도 뭐 세월호를 비롯해서 얼마나 해수부와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지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관들이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 제대로 된 업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 진짜 이 대통령의 깜짝 인사 수첩 인사 이런 것들의 문제가 기사도 났습니다만 국토부 같은 경우는 그 오전에 인사를 다 냈다는 거 아니에요. 비서실장도 임명하고 또 다른 과장들이 나도 다 이렇게 바꿨는데 예. 장관이 갑자기 오후에 물러나 버리니까 인사를 다시 또 물리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들한테 그 인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국가 운영을 진짜 무슨 게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엉망 중에 엉망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무능을 넘어서서 이거는 진짜 사심 정치의 극치를 보이면서 공백이 있는 거 인사 공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제대로. 호남 소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남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쓰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대통령은 자기 고향 사람 또 자기가 믿을 사람 또 자기 수첩에 쓰여져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못할 것 같아서 정치인 출신 네. 뭐 이렇게 갖다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끝까지 자기 친위 체제를 구축해서 레임덕 없이 임기 말까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포석이고 또 그런 점에서 보면 무슨 탕평 인사니 화합 인사니 이런 거 신경 안 쓰겠다. 오로지 자기한테 충성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딱 꾸려서 가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대장 인사, 장군 대장 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명확하게 7명 중에 단 한 명도 호남 인사를 세우지 않았거든요. 예. 뭐 지난번에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만 원스타 준장 진급에서는 단 한 명도 네. 호남 출신을 임명해 주지 않고 근데 원스타를 해주지 않으면 다음 기수에 투스타, 쓰리스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임명하겠다. 일 제대로 안 하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죠. 나한테 충성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교육부 차관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분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학자적 소신을 좀 밝히려고 하고 본인 논문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바로 그냥 경질시켜버리잖아요. 아주 나쁜 인사죠. 그러니까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경질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영남대 교수 시절에
국정제 교과서 안 된다. 예. 논문 썼다고 지금 아웃시켰다. 논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정교과서는 후진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나 하는 것이고 선진 국가에서는 다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 그래서 야당이 김재춘 차관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당신이 국정화 교과서 행정예고에 사인하냐. 이렇게 공격하니까 굉장히 머쓱했나 보죠. 네, 바로 경질시켜 버렸어요. 어제 기사인가 보니까 베트남이 네. 이제 그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 교과서로 유엔의 권고에 따라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2018년부터 선언을 하더라고요. 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바꿔나가겠다고 하는데 그 주른 굉장히-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신가? 베트남의 그러니까. 자리로 들어가고 아니, 싶으신가? 그러니까 국정이 검정으로 가는 것은 있어도 검정이 국정으로 되돌아가는 예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네, 지금. 그 일본 시민 단체들이 또 항의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골자가 그거더라고요. 네. 아베가 따라할지 모른다. 걱정된다. 하지 마라 한국.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거 어디다 내놔야 되지? 아니, 부끄러운데 방금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 얘기했습니다만은 핵심이 그거 같아요. 김재춘 차관 경질하고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경질. 근데 주철기 안보수석 경질은 결국은 우리가 방송에서 했던 KFX 사업 그 문제점 때문에 경질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까 KFX 때문이 아니고 해군의 대잠 초계기를 도입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연루 의혹이 있어서 경질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정부 소식통이 인용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혐의는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KFX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KFX가 아니고 FX입니다. 외국의 전투기를 도입해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이전받겠다. 절충 교역으로. 그래서 1조 4천억 원 이상의 기술을 가져오겠다고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KFX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기술을 이전을 못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데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게 될 것 같으니까 주철기 수석을 경질해 버린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세계의 기종을 경쟁시켰다가 여러 가지 이유 그중에서도 특히 총사업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넘어간 두 개의 기종을 탈락시키고 미국 보잉사에서 만드는 F-15SE 저는 세컨 에디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사일런트 이글의 네, 줄말이라고 사일런트 하더라고요. 우리 그 네티즌이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F-15SE로 결정되려고 하는 찰나에 공군 예비역 참모총장들 15명이 청와대 앞으로 건의문을 보내요. F-15SE로 결정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예비역 공군 참모총장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나서서 이렇게 코치를 하고 그러냐라고 노발대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다 전후 사정들을 쭉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 안보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평가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립니다. 이게 2013년 9월 13일이었어요. 저는 이때만 해도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가 F-15SE로 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뒤에 바뀌어버려요. F-15SE 결정이 부결돼 버립니다. 부결될 때 김관진 방위사업추진위원장 겸 국방부 장관이 이것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면서 부결을 요청해요. 방위사업추진위원들에게. 그래가지고 부결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이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더 잘 알고 청와대가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F-35 단독 기종을 놓고 수의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기존에 경쟁할 때는 다 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막상 혼자만 남으니까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4가지 핵심 기술은 못 줘라고 한 거예요. 그거 알면서 체결한 거죠. 그러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책임보다 더 윗선이 책임인데 그럼요. 꼬리 자르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크게는 김관진 책임이죠. 근데 주철기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 일단 그 방산 비리 문제가 실제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일단 합수단이 주철기는 방산 비리와 연관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안에서 어떻게 조율했든지 간에. 네. 근데 책임론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가 입장을 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가만히 두면 책임론으로 한 것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래서 물타기 결국은 어디 대사로 보낼 것 같아요. 책임론 아니고 그냥 인사이동일 뿐이다. 그리고 실제 FX와 관련해서 책임을 지우려고 했으면 김관진 실장을 경질하거나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다른 뭔가가 있다고요? 예. 정보위원으로서 다른 뭔가가 뭡니까? 국가 기밀이라. 근데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그 마지막 국정감사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금요일날 청와대를 합니다. 어. 네. 이거 열심히 자료 좀 주세요. 제가 가서 물어보게. 그 포인트를 뭐로 해야 될까? 대- 못 물어본 거 좀 물어봐. 김관진 올 거예요, 실장님.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네. 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있잖아요. 저는 이 NSC는 국방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NSC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을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런데 이 NSC가 존치하고 있었던 1974년 이후부터 계속 국방위원회 소관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박근혜 정부는 부활시켜 놓고 그냥 운영위원회에 둬요. 근데 운영위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또 청와대 비서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감시를 하는 곳이잖아요. 국가 안보 정책, 국방 정책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가 전문위원회 아닙니까? 일이 와야 되는데 그 법안도 냈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안 들어줘요. 아, 상임위에 지금 소관부서의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그 나중에 둘이 만나서 말씀하시고. 아니 그것을 국방위원회로 보내주면 국방위원회에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으로 그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이지. 이렇게. 예. 그 끝나고 나서 그럴까봐 그렇게 안 보내나 보다. 그렇죠. 그렇죠. 진선미 의원한테 어떤 핵심 질문을 던지라고 좀 자료 좀 주시고 자료를 쫙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대리, 정무적 이걸 판단 뭐라 굉장히 그러지? 중요한 대리 얘기예요. 질문. 대리 질문. 그 정무적 판단의 실체가 뭐냐? 그렇지. 이거 물어보는 핵심이고. 박근혜 끝나고 대통령 하시라니까. 끝나고 달라는 거였어? 끝나고 달라는 거였어요. 방송을 들으면 그러니까. 답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감성이 그렇지. 사실 여기서 다 얘기하면 오케이. 어떡해. 오케이.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대통령이 미국 갈 때 그 한미 국방장관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거절할 거 이 비군사 전문가인 내가 봐도 보이는데 어쨌든 해서 또 망신당했습니다. 미국에서 바로 거절했는 거죠. 네네. 아니 그거 한미 국방부 장관 하기 하루 전날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서신을 써가지고 우리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8월 달에 한민구 장관이 야 그 4가지 핵심 기술 좀 우리 이전해 주면 안 돼? 하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가 국방부 장관 회담하기 하루 전날 못 줘 하고 보낸 거예요. 이거를 받았으면 그 얘기를 꺼내면 안 되지. 뻔히 또 차일 건데. 근데 가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원회 열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정부에서 합의되고 조율되어서 꺼내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닭이 울기 전에 3번 거절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완전 그거 뭐 보여주기식인가요? 뭐 노력이라도 했다. 뭐 이런 그런 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결과를 내놔야지. 에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 전력 공백 상태로 가는 거예요? 노력이라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임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 이제 전력 공백의 문제는 조금 좀 성급한 얘기고요. 그래서 새누리당에 주로 비박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KF-X는 우리 기술로는 도저히 못 만드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거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할 일인가 이를테면 4가지 핵심 기술을 다른 방식으로 우회할 수는 없는가 또 꼭 4가지 핵심 기술은
왜냐하면 앞으로 미들급 전투기를 F-16과 같은 미들급 전투기를 100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기술로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1차, 2차, 3차 단계적으로 나눠 가지고 1차 때까지 그 핵심 기술을 우리가 다 개발하지 못하면 부품을 사다가 끼우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더 노력해서 2차 사업 갈 때 개발하고 그것도 안 되면 3차 사업 때 또 개발하고 이러면 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FX 사업을 그렇게 처리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KFX가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다. 이거 좀 잘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사표를 낸 거예요. 뭐 민경욱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네. 윤상현, 김재원도 이제 당으로 돌아갔고 그 사람들이야 원래 뭐 국회, 원래, 예, 뭐 당에 당, 있었고. 뭐 예. 이제 경직했던 사람들이죠. 어쨌든 정식으로 사표를 냈다 네, 그러니까. 특보였으니까. 네. 그리고 유일호 국토부 장관, 유기준 해수부 장관도 다 사표. 네. 이제 또 최경환 항우여 의원도 아마 돌아올 거라는 김희정 김정은까지 여성부 가족부 장관까지 장관까지. 네.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다 어쨌든 공천을 주라는 얘기고 이분들이 사실은 황우여 장관 같으면 이 역사 교과서 때문에 역풍 지금 맞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또 네. 최경환 장관도 최경환 장관은 지역구가 뭐 TK니까 이건 뭐 상관없이 되겠네. 에이 이런 말을 해야 된다니 가슴이 아프네. 황우여 장관은 그런데 어쨌든 인천이니까 네. 어떻게 황우여 장관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윤상현 의원도 인천이네. 인천 남구 을이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유기준 장관도 부산이니까 뭐 이분도 쉽게 될 것 같고 김재원 의원도 경북이니까 될 것 같은데 지금 황우여나 윤상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그러니까 지난 선거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디 예측 한번 하기야 뭐 자기들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 세월인데 남들을 예측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해보십시오. 아니 뭐 이렇게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얘기들이 네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뭐 안정적인 그러니까 뭘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지지율이 든든한 어느 지점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한 지역 의원들과 달리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하고 숨어서 되게 그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정화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면서 뭐 심지어는 이름은 밝히지 말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써달라 기사를. 안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만큼 수도권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한편으론 그걸 공개적으로 문제화하게 되면 이제 공천 자체가 못 받지. 그러니까 애초에 싸워보게 되면 아예 싸워볼 자격을 못 받을까 봐 말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우여 장관 같으면은 제 생각엔 꼭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역사를 퇴행시킨 사람들한테 뭔가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죠. 네. 근데 황우여 장관이 꼭 그 지역구일 거라는 것도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바꿔요? 예, 저는 바꾸고 싶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TK로 내려보내? 어떻게 뭐 강남이든 어디 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미치겠구나. 새누리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 아니에요? 예. 그럼 뭐 비례대표의 형식이든 그분의 특성상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고 헌신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 보훈에 대한 책임은 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대대적인 개각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애초에 제가 청문회를 맨날 했던 사람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청문회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면서요. 국정 운영에.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이 7개월 많은 만에 사람들이 갈아치워. 7개월 만에 훅훅 갈아친다고 하면 이게 뭐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황교안 그 청문회 할 때 황교안 총리를 빨리 해주셔야 청년 실업 해결된다고. 총리가 국정 공백이 생겨가지고 지금 안 되니까 청년 실업을 위해서 황교안이 돼야 된다고 막 신문들이 대서특필을 했어요. 아니 진짜 이 박근혜 정권 진짜 거짓말 정권 같아요. 아니 거짓말 거짓말이다, 정권이지. 거짓말이다, 맞아. 진짜. 종편 오늘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친한 사람 혹은 이제 퇴임 후 뒤를 위해서 3명의 후보를 밀고 있는데
반기문 총장, 또 오세훈 전 시장, 네. 황교안 총리라고 박아서 보도를 하더군요. 네. 나는 그래서 끔찍했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어우, 그럼 진짜 나 이민 갈 거야. 이렇게. 아, 깝깝한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진짜 이 회자되는 거 이거에 그 좀 배경을 좀 열어보. 내가 CCTV를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좀 그런 거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진짜. 회자되는 인물을 한 번도 발탁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런가? 그럼 깜짝 다행인가? 장관 후보도 다행이야? 한 번도 거론된 다행이에요? 사람 된 적이 없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었거든요. 언론에 보도되면 그 사람 안 시켜. 바로 다른 사람으로. 네. 닮았어. 그래서 걱정해요. 제2의 IMF가 올까봐. 어. 그런데 뭐 저기 뭐 올해 안에 추가 개각이 또 있을 거라고. 예, 또 있을 수밖에 당연히 있을 없죠. 수밖에 아까 없죠. 얘기했던 예. 대로 뭐 황우여, 보내야 최경환, 뭐 김희정 장관 이런 사람. 그런데 저는 법적으로 며칠까지죠? 그게? 1월 1월 15일인가 그러면- 1월 13일인가? 네. 나는 사실 장관들을 아마 저는 대통령이 총선에 내보내기 어렵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나가면 새로 시킬 사람이 없어. 그럼 또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통과할 사람들이 있을까? 대통령 수첩이 거의 다 썼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아 그래서 관료들을 발탁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관료로 그냥. 예, 예. 이번에 다 공무원 출신들 다 그대로 다 차관을 승진시켜가지고 장관하고. 예.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그것도 다른 의미 아닐까? 공무원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또 그 그런 얘기를 안에서 다 하겠죠. 뽑아준 예, 그런 얘기를 할 뽑아주면서 것이고 마치 또 공무원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그런 어떤 직업적 관료 의식으로 선거도 뭐 중립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뭐 이런 선전도 해가면서 예,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지금 김관진 실장에 대한 책임론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않아요? 그분은 진짜 도대체 대통령 그렇죠. 어떤 관계길래 그러게 관운이 진짜 예, 끝내주는 정권을 것 바꿔가면서 장관을 계속하고 또 안보실장으로 저렇게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지 이런 사건들이 사실 저분 있는 동안에 진짜 뭐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뭐 노크기순, 예, 뭐 노크기순, 사건 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네. 별의별 거 다 났어요. 방산비리도 뭐 수백 건이고. 김관진 실장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 기회주의자들이라고요. 그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김관진 장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별 인연은 없어요. 네. 별 인연은 없고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려고 했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김병관. 김병관? 예. 나 이제는 이름도 예, 잊어버렸어. 그 핸드폰 고리 달고 다니시는. 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날아갔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임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요. 정말 완전 권력 실세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정말 최악의 인사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것 같아. 난 인사청문회 무서워 이제. 그때 인사청문회 살살 했어야 되나 그때 봐요. 차라리 김병관. 계속 그 얘기를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살살 했어야 돼. 속상하지 않아요? 또. 그래도 뭐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무는 11호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예. 지금은 그렇게 어깨 힘들어가지만 힘 빠질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아까 우리 진섬 의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너무 거짓말을 한다 그랬는데 박근혜의 거짓말과 국정교과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